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중급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자, 드디어 근현대사 파트 시즌3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제 강의도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관문이죠. 현대 대한민국. 근데 만만치 않게 복잡할 거예요.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력 갖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입니까? 그죠?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날이죠. 근데 이날을 해방이라고 부를 것이냐, 광복이라고 부를 것이냐, 혹은 독립이라고 부를 것이냐, 굉장히 그게 용어가 많이 엇갈려요. 근데 일단 저는 해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할게요. 1945년 8월 15일 날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했어요. 이게 사실 좀 약간 우리 역사에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당시 독립운동가 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투쟁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축이 하나가 더 있었으니, 그게 뭐였냐면은 연합국에 의해서 일본이 패배를 하면서 항복을 선언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우리 스스로 노력한 점도 분명히 많았지만,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반쯤은 외부 세계에서 강대국들이 가져다준 선물이었다라는 그런 개념도 어느 정도 포함은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의 굴곡이 좀 시작이 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945년 8월 15일 날에 처음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때 사람들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야인시대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사람들이 8월 15일 날에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태극기 흔들면서 만세 외치고 그냥 축제 분위기죠. 그죠? 난리 났죠. 그죠? 그런 건 다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8월 15일 날에 해방된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 방송을 일본 측에서 라디오 방송을 했었는데, 아니 뭐 라디오 갖고 있는 조선인 몇이나 되겠어 이게. 그죠? 정작 8월 15일 날 당시에는 별로 분위기가 그렇게 들뜬 분위기가 아니었고, 극소수 아는 사람만 알았어요. 그러다가 8월 16일, 17일, 18일 날짜가 조금씩 흐르면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지하에서 이미 건국을 준비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운형 선생입니다. 이 여운형 선생이 공개적으로 이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해방을 그제야 비로소 알고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죠.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과연 여기서부터 어떻게 흘러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점까지 오게 되었는가. 앞으로 몇 개 강의에 걸쳐서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방상을 놓고 보면요, 일단 국제회담이 중요해요. 제가 두 가지 축이라고 했죠. 하나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하나는 국제정세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자, 먼저 국제정세의 변화를 놓고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하고 동맹국하고 나눠서 서로 세계적으로 전쟁을 벌였는데, 당시 동맹국은 세 개였어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개의 나라가 동맹국이었고, 그 다음에 연합국은 굉장히 여러 개의 나라였지만 그 중에서 좀 핵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였냐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그리고 중국. 이 5개 국가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소속됐을까요?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으로 이전했던 임시정부는 연합군을 지원을 해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했었죠. 근데 이게 임시정부라 가지고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미국하고 소련이 이때는 같은 팀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무조건 적대 관계였던 것이 아니라 이때는 같은 팀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진행 상황을 놓고 보면요, 먼저 카이로 회담, 이집트의 수도였죠. 1942년 이집트 수도 카이로 회담에 3개의 나라가 참여해서 회담을 갔습니다. 그 3개의 나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미국, 영국,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담은 참석한 나라를 가지고서 시험 문제 내는 경우도 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 나라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미국, 영국, 중국입니다. 소련은 이때 참석을 안 했어요. 프랑스랑 소련은 참석 안 했고, 미국, 영국, 중국이 여기에 참여를 했다. 여기 참여해서 원래는 이목적으로 모인 건 아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일본이 식민 지배하고 있는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코리아라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자,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시켜주자라고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즉 최초 언급이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카이로 회담은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1945년 2월에 당시 이제 소련, 지금은 우크라이나 쪽인데 거기 얄타라는 지역에서 회담이 또 열려요. 이미 이때쯤 가면은 전세가 많이 기울었어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이 동맹국들은 전세가 기울어서 폐색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우리가 승리가 임박했다. 옛날에 우리가 독립하기로 했었는데 한반도가 만약에 독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독립을 시킬까라고 논의를 하면서 미국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코리아란 나라는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당시 우리나라를 보던 그 입장과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쟤네는 독립할 준비가 안 된 그런 좀 수준이 낮은 애들이야. 요게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식은 그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견지가 됩니다. 자, 어쨌거나 미국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신탁 통치라는 것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즉 신탁 통치는 유엔의 감독하 몇 개의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지역을 위임 통치하는 거예요. 식민 통치하고는 조금 개념은 다른 겁니다. 식민 통치는 거길 지배하겠다는 거고 신탁 통치는 독립을 목적으로 좀 서포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아주 나쁜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아주 엄청난 핵폭탄급의 폭발력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던 것이 얄타 회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련의 참전이 약속되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소련은 이미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하고 전쟁을 했었냐면 소련은 독일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는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일단은 일본하고는 전투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미국이 빨리 태평양 전쟁을 종결시키고 일본을 항복을 받아낸 목적으로 소련의 참전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여기서 오케이라고 하죠.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서로 군사작전을 짜는데 또 역사가 또 이런 식으로 굴곡이 생겨요. 군사작전을 짜는데 미국이 38도선 분할을 제안을 합니다. 세상이다. 그렇죠? 우리의 친구 미국이 이럴 수가.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일단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거 보면 진짜 일본이 되게 좀 얄미워요. 가만 보면은 마지막까지 도움이 안 돼 이것들이. 자, 여기가 38도선이죠. 38도선 이렇게 딱 잘라놓고 봤을 때 당시 일본이 이런 식으로 군사 작전을 짰어요. 한반도 요 남부 지역을 당시 일본의 본부를 두고 있었던 대본영에서 작전을 관할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반도 요 북부 지역에서 중국에 걸치는 이 지역을 어느 쪽이 관할을 했냐면은 관동군이 관할을 했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선은 남반군이 관할을 하고 태평양 전선은 일본의 제국해군이 관할을 했죠.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작전 구역을 설정을 했는데 미국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38선 기준으로 남쪽은 대본영이고 북쪽은 관동군이니까 어떻게 하자. 관동군은 책임지고 소련군이 무장이제 시키고 대본영은 책임지고 미군이 무장이제 시킨다. 원래는 그 얘기였거든요. 이 38선을 갈라가지고 서로 나눠먹자가 아니라 무장해제가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설마 분할이 되는 기준이 될 줄이야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일본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미국이 38도선 분할을 제안을 해요. 그 다음에 포츠담 회담이 일어났는데 독일에서 이제 발생을 하죠. 독일에서 이 회담이 일어났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독일이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이 다가온 거죠. 1945년 7월 거의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어느 나라들이 참석을 했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미국, 영국, 중국에다가 뭐가 추가되어 여기에 소련이 추가가 됩니다. 자, 이제 소련도 여기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 포츠담 회담 때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다시 재확인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준비 과정을 또 이제 국내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한반도 내부에는 거의 독립운동가 세력이 괴멸 직전이었어요. 이제 극소수만 남아 있었는데 그 극소수의 세력이 무엇이 있었냐? 바로 조선 건국 동맹이 있었습니다. 여운형 선생이 이끌고 있는 단체였어요. 이 조선 건국 동맹이 나중에 건국준비위원회로 발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들이죠. 조선 독립동맹, 주로 이제 좌파 계열을 중심으로 김도봉 선생이 이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김구, 김규식, 지청천 등 우파 세력을 중심으로 충칭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좌파였지만 조선 의용대의 일부를 이끌고 김원봉 선생이 이 충칭의 임시정부로 가세를 한 상황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방됐을 때는 김원봉 선생은 좌파지만 남한에서 스타트를 합니다.
자, 일단 해방 상황이 어땠냐라고 했을 때 1945년 8월 15일 날에 일본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을 맞습니다. 리틀보이라고 하죠, 그죠? 실제로 원자폭탄 쓴 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그 위력이 진짜 너무 엄청났어요. 그래서 일본이 여기서 완전히 멘탈 붕괴에 빠지죠. 저런 걸 만약에 우리나라 전투에다 풀면은 그건 진짜 아장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서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국준비위원회,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인가 놓고 보면요. 일단 여운형 선생이 조선총독부와 치안유지권 이양 교섭을 해요. 즉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나름 이제 협상을 합니다. 일본에 있는 그 조선총독부도요, 이쯤 되면 감을 잡아요. 가만 보니까 전쟁에서 자기들이 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지면 자기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하면 이거는 조선인들한테 죽을 수도 있잖아, 상황이. 그래서 여원현 선생하고 좀 이제 싸바싸바를 해요. 뭐라고 싸바싸바를 하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물러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당신네들도 뭔가 치안을 유지하고 행정을 장악할 만한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하에서 너네가 저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묵인을 해주겠다. 묵인을 해줄 테니까 끝나고 나면은 좀 우리의 그 안전을 보장을 해달라. 그런 교섭을 좀 해요. 그러면서 치안유지권 이양 교섭이 일어나고요. 결성은 미리 만들어뒀던 조선 건국 동맹을 모체로 해서 여운형 선생이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데, 일단 여운형 선생은 좌파였습니다. 좌파는 좌파인데 어떤 형태의 좌파이냐면은 우파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의였어요. 그래서 중도 좌파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재홍,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고적답사 관련해가지고 관련이 있었던 안재홍 선생 같은 경우는 중도 우파였습니다. 그래, 좌파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 즉 어느 정도 타협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조선 건국 동맹을 모체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창설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름이 기니까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앞글자를 따가지고 건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동 내용을 보면은 일단 전국에 지부를 설치를 했다.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안대를 조직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건준이 해체가 돼요. 왜 해체되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익 세력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좀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죠? 예전에 신관회하고 약간 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이 9월 무렵에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운형 선생이 좀 이제 약간 무리수를 둬요. 미군이 딱 들어왔을 때 과연 미군이 건준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를 선포하냐면은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지부를 뭘로 개편하냐면은 지방인민위원회를 개편을 해요. 그러니까 지부 치안대가 있었을 때가 건준이고 지방인민위원회가 있었을 때가 바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거예요. 즉 나라를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가 좀 생겨나요.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좀 이제 안 좋게 끝났긴 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만약에 미군이 와가지고 이거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미군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이건 좀 너무 성급했다. 이런 거 선포하니까 미국이 좀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조선인민공화국이 부정을 당했던 거 아니냐, 그런 평가도 있어요. 자, 이거 말고도 나름의 또 다른 단체들이 있는데, 순수 좌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그게 뭐냐면은 그 유명한 조선공산당이죠. 누가? 박헌영이 국내 공산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조선의 완전한 해방과 인민정부 수립을 추구해서 설립을 합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는요,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당체제예요. 근데 나중에 북쪽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도 공산당이 생겨요. 남쪽에도 공산당이 생겨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박헌영이 결국 조선공산당의 이름을 바꿉니다. 나중에 뭘로 바꾸냐면은 남로당으로 바꿔버려요. 자, 그래서 이 조선공산당이 나중에 남로당이 된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순수 좌파들이 만든 게 조선공산당이라면은 이제 거꾸로 순수 우파들이 만든 것도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한국민주당이에요. 뭐야, 민주당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설마 그 민주당이 이 민주당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민주당이 바로 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역사가 진짜 오래된 당이에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초의 정당이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진짜 아주 정통 야당입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누가 여기에 참여를 하냐면은 바로 송진우
김성수 등 국내 우익 세력이 중심이 됩니다. 말이 좋아서 우익 세력이지 송진은 엄밀히 말하면 친일파예요. 그리고 김성수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 있죠. 약간 좀 이 사람은 모호하다고요. 친일파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시기 한데 그렇다고 독립운동가도 아니었고, 근데 그 동생은 또 확실하게 친일파였고, 이렇게 색깔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친일의 색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뭉쳐서 한국민주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순수 좌파들, 순수 공산주의자들이 뭉쳐가지고 조선공산당을 만들었고, 나름 이제 중도적이고 타협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건준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국내 우익 세력이 중심이었는데 미군적인 지지를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딱 와서 보니까 자기들은 철저하게 우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도 좌파가 섞여 있고 여기는 순수 좌파야. 여기만 우파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은 나머지는 다 부정하고 한국 민주당만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냐? 미국 입장에서는 남한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뭔 이렇게 좌파들이 많아, 그죠? 자기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정부 조직을 부인정합니다. 야, 다 해산해.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조선인민공화국도 부정하고 조선공산당은 당연히 이제 이쪽에서 이제 찍어 누르는 거죠. 그리고 누구만 인정을 해주냐면은 한국민주당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미군정을 설립해서 이 미군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단 여기를 통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요. 반면에 소련은요, 들어와서 이미 북쪽 지역에도 인민위원회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왜 인정해줬냐면 소련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소련은 좌파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인민위원회는요, 좌파들이 좀 많이 남아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우파 세력은 이탈하면서 자기들이 보니까 코드가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뭐야, 괜찮은 애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인민위원회를 놓고서 자신들이 간접 통치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연히 자신들의 의사를 대행해줄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김일성이 이때 돌아옵니다. 당시 소련군의 소련 계급장을 달고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남쪽에는 미군, 북쪽에는 소련군이 각각 들어오면서 서로 기존에 약속했던 대로 38선을 기준으로 분할 점령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가 그 논의를 해야겠죠. 예전에 카이로 회담 때 독립하겠다고 이미 언급을 했고 포츠머스 회담 때도 이거를 재확인했잖아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회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예요. 이거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회담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어느 나라가 참석을 했냐? 일단 미국, 그리고 소련, 그리고 영국이 여기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미국, 소련, 영국이 참석한 회담이 무엇이다? 바로 모스크바 3상 회담이다. 당시 미국은 트루먼이 오는데 원래 대통령은 루즈벨트였어요. 근데 루즈벨트가 2차 세계대전 직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이때 대행을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련은 그 유명한 스탈린이죠. 영국은 그 유명한 처출이 오게 됐는데 실제로 한반도 문제는 누구하고 누구의 얘기냐면 미국하고 소련의 얘기예요. 영국은 거리도 워낙에 멀고 자기들은 그렇게 이해관계가 여기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신문에도 보시면은 요쪽이 스탈린, 요쪽이 트루먼이죠. 그죠? 신문에도 이렇게 당시 동아일보 신문에도 이런 식으로 호의를 내게 됩니다. 결국 미국과 소련이 양대 축이 돼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용은 이거예요. 일단 한반도를 독립시킬 건데 한반도에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리고 나중에 이걸 공식적인 정부로 전환을 시키는 거고요. 중요한 게 원래는 여기가 포커스에 맞춰져 있었던 거고 요거는 약간 부차적인 얘기였어요. 신탁통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일이 좀 꼬이기 시작해요. 미국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얄타회담 때도 이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코리아라는 나라는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건준을 자기들이 해체시켜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독립할 때까지 신탁통치를 우리가 최장 5년간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소련은 무슨 소리야. 내가 볼 때 독립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바로 독립시키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소련 입장에서는 지금 좌파 세력들이 특히 북측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결집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유리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반도 내에 우파 세력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때까지 좀 시간을 벌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신탁통치 얘기를 꺼낸 겁니다. 각자의 이해득실이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오게 되고 나중에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실시를 해서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하자라고 하고서 일단 모스크바 3상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요 신탁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핵폭탄급의
그런 폭발력을 나타내게 돼요. 이게 참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만 생각해보면 D일보가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오보를 되게 많이 냈는데 그 오보가 하나같이 진짜 우리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획을 그어요. 당시 이제 신문에서 오보가 났어요. 뭐라고 났냐면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원래는 주장을 했고 소련이 즉각 독립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소련이 신탁 통치 얘기하고 미국이 즉각 독립을 했다. 그리고 신탁 통치가 사실 중심이 아니라 원래는 대한민국이 독립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게 중심이었는데 요 얘기는 쏙 빠지고 신탁 통치만 대서특필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신탁 통치를 뭘로 좀 오해하게 했냐면은 제2의 식민 통치로 좀 오해를 사게 그렇게 써놨어요. 원래 최장 5년이라는 또 그 커트라인도 있었죠. 그죠? 자, 그러자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가 거론된 것이 호의로 알려지게 되면서 한반도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게 좌파 우파 할 거 없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오보를 듣고서 반탁을 결의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 말이 좋아서 그럼 신탁 통치지 우리 제2의 식민 통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 옛날에 우리 독립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어떻게 된 거야 하고서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전부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문사에서 오보를 정정을 해요. 쏘리 그때 그거 오보였어. 오보였어. 사실은 임시정부 수립이 중심이었고 신탁 통치는 좀 부차적인 얘기였다. 그리고 신탁 통치는 뭐 길어야 5년이라더라. 이렇게 이제 정정 보도를 냈는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감정 싸움이. 자, 이 상황에서 입장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잔뜩 흥분해 있던 우익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무슨 소리냐. 그래도 우리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신탁 통치는 인정할 수 없고 즉각 독립을 우리는 원한다. 라고 하면서 반탁을 고수를 합니다. 김구 이승만 같은 우익 계열은 반탁을 고수를 하고요. 근데 좌익이 여기서 입장을 선회를 해요. 처음에는 반탁이었지만 찬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특히 박헌영을 중심으로. 야, 무슨 소리야. 얘기 들어보니까 나쁜 얘기가 아니네. 어차피 우리 임시정부 수립하는 게 주 목적이었고 신탁 통치도 길어야 5년이라며 저거 우리가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거 맞아? 기왕 그냥 할 거 매도 빨리 하는 게 낫다고 그냥 빨라 하고 빨라 끝내버리자. 자, 그러면서 좌파 우파 사이가 여기서 처절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우파에선 좌파에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매국노들, 지금 제2의 식민 통치하자는 거야? 저런 매국노들, 반대로 좌파에서 우파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저런 바보 같은 놈들. 야, 이거 안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냐? 현실을 생각해봐. 이거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쁜 것도 아니야. 그냥 빨라 하고 빨라 끝내. 저렇게 생각이 모자라서야. 이러면서 서로 극단적인 감정 대립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당시 친일파 세력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물타기를 들어가냐면은 바로 이 우파 쪽으로 물타기를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때부터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해요. 원래는 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 좌파 세력들이 매국노다. 저 좌파 세력들을 몰아내자 하면서 반공투사로 전환이 되는 그런 씁쓸한 역사의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돼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는 거죠. 자, 논의를 하는 건데 한반도에서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문제를 논의를 하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논의됐던 장소가 요거예요. 덕수궁 석조전.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됐던 곳이 바로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최가 됐는데 참가 단체 설정을 가지고서 또 미국하고 소련이 싸웁니다. 미국은 모든 단체에 참여를 주장을 해요. 야, 모든 단체가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소련은 모스크바 3사 외상회의를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로 한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논리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하게 된 거예요. 아니, 저 우파이들이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냥 신탁 통치를 인정을 했으면 됐는데 이걸 부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하고 다른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파들이 그런 선택을 해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제시를 하냐면은 야, 우파 쪽에서 우리 회의 결정을 거부하긴 했는데 그래도 얘들도 같이 아울러가지고 포용력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소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무슨 소리야. 우리 결정을 부정했다며 걔네들이랑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걔들은 싹 빼고 하자. 그러면 그 신탁 통치에 대해서 비판했던 세력을 빼자는 거는 결국 누구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자는 거냐면은 좌파만 가지고서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미국과 소련의 그 속내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우파 세력을 좀 키워보고 싶은 거고, 소련은 어떻게 해서든 우파를 제거해서 좌파만으로 나라를 구성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이 입장 차이가 최종적으로 좁혀지질 않죠. 자, 그러면서 일단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무기한 휴회를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단독정부 수립론, 우리가 줄여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단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단정론,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됐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또 북측에서도 선수를 쳐요. 어떻게 선수를 치냐면은 북측에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주도를 해가지고 뭘 실시를 하냐면은 토지개혁과 친일파 처단을 독자적으로 시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왜 핵심적이냐면은, 자, 토지개혁, 친일파 처단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근데 토지개혁이나 친일파 처단은 원래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 저렇게 단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즉, 말이 좋아서 저게 단체였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사실상 국가에 준하는 준국가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저런 걸 미리 만들어 놓고 독자적으로 저거를 실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자 남측에서는 좀 벙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거는 같이 협의해서 해야지. 자기들끼리 이렇게 먼저 해버리면 어떡해. 자, 그러면서 남측에서도 위화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가만 보니까 북측에서 우리를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정부를 세우려는 그런 사전 징조가 아니냐. 이거 우리가 이대로 있어도 되겠냐 하면서 남측에서도 똑같은 맞대응 작전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승만이었어요. 자, 이승만이 정읍 발언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라도 정읍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돌아가는 그 판세를 보니까 하나된 정부를 만들기 힘들 것 같다. 이미 미소 공동위원회도 휴회가 일어났고, 북측에서는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토지개혁, 친일파 처단을 단독으로 했다더라. 그럼 이거 자기들이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어야 되냐. 어떻게 된다. 우리도 남한만, 쟤들은 버리고 북쪽 애들은 버리고 우리 남측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단정론이에요. 그리고 역시 골수 우파였던 한국민주당이 이거를 지지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승만은 처음에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만의 그 정당이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정당은 없었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민주당이 이승만을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한국민주당이 이승만을 지지를 안 해요.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자, 그래서 일단 이때 당시에는 한국민주당이 이승만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이거 이러다가 진짜 남북한이 서로 완전히 갈라져서 별도의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또 이런 분들도 나타났어요. 좌우합작운동. 이제만 하면 나오는 좌우합작운동. 좌우합작운동이 뭐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신간회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중국에서 난징에서 조직됐던 민족혁명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창호 선생이 이제 주장했던 촉성회, 그것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해방된 위원회는 건준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운형 선생이 진짜 마지막 혼을 불살라가지고 만든 단체가 바로 좌우합작운동입니다.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일단 휴회가 넘어가고 지금 남측에서 단정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북측도 이미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 하에 좌우합작운동이 일어나는데 누가 여기에 참여를 하냐. 중도 좌파에 해당하는 여운형 선생, 그리고 중도 우파에 해당하는 김규식 선생. 근데 김규식 선생을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거는 김구 선생은 여기 참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거 보면 김구 선생도 가끔 좀 답답해요. 하는 행동이 옛날에 민족혁명당 때도 그거 거부하고서 독자적으로 또 움직였죠. 여기서 또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저 이제 김구 선생은 임정이죠, 임정. 상위 임시정부, 우파 중심의 상위 임시정부 계열에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참석을 안 해요. 그러면은 여운형, 김구식이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막상 또 김구, 박헌영, 이승만 같은, 그다음 김성수 이런 또 다른 세력들은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 좌우합작운동이 성공하겠습니까? 여기서 벌써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이 됐는데 미군정이 이거를 지지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지금 가만 보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우파만의 단체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단체로 남한 일대를 장악하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건준을 처음에 부정했던 건데 야 이게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해서라도 일단 우파를 좀 키워보자라고 하면서 안정이 일단 되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좌우 합작 운동을 미군정이 지지를 해줍니다. 여기에 탄력을 받아서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 자, 이 좌우합작 7원칙 7가지 내용이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빨리 서둘러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자 이 얘기하고 미서공동위원회를 다시 제기를 해라. 그리고 토지 문제, 이거 말고 친일파 처단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러면서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을 출범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이게 탄력을 받고서 잘 가는 듯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좌파 우파의 그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안타깝게 끝나게 됩니다. 자, 과연 양쪽의 차이가 어떻게 났었냐? 좌파는 조선공산당, 우파는 한국민주당이고 여기에 좌우합작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과연 세 개가 어떤 생각이 있었냐? 일단 토지 문제. 토지 문제는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일제시대에는 주로 친일파 지주들하고 일본인 지주들이 땅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일제시대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토지를 다시 재분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분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조선공산당 좌파 쪽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그죠? 일단 다 빼서 무상으로 몰수를 한 다음에 무상으로 분배를 해주자. 말이 좋아서 분배지 결국에는 뭘로 가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추구하는 협동농장체제로 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파는 당연히 회의적인 반응이죠.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웬만하면 우파는 토지 분배는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굳이 꼭 해야겠다면은 유상으로 국가에서 돈을 주고 사고서 유상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웬만하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자 좌우합작파에서는 양쪽의 생각을 좀 섞어요. 섞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은 유상으로 매입을 한 다음에 무상으로 분배를 하면은 양자를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참 그 세상살이라는 게 그래요. 이 사람 의견 저 사람 의견 뽑아가지고 합체를 시키면은 굉장히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양쪽을 불만족으로 넘어가기는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더니 여기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냥 무상몰수 무상 분배가 빠르고 효율적이지. 무슨 이걸 유상 매입을 한다는 거야.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파는 우파대로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좋아. 유상 매입 무상 분배? 근데 말이 그렇지. 무상으로 분배를 해버리면은 유상 매입할 때 쓴 돈을 어떻게 메꿀 건데? 돈이 있어 우리가? 돈 없잖아. 현실성이 없잖아 하면서 양측으로부터 불평과 비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친일청산 문제도 좌파는 즉시 처리하자. 이거 기다릴 거 뭐 있냐? 당장 처리하자라고 하는 거고 우파 쪽에서는 잠깐만 좀 진정해봐봐. 일단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좀 천천히 하자. 아니 지금 당장 치안을 유지하고 하는 사람들, 그 행정 처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옛날 일제시대에 일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 처리하면은 당장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현실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정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 가자. 이것도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민족 반역자 처단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긴 했지만 막상 그렇게 좌우합작에서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입법기구에서도 조선공산당에서는 미군 철수를 바로 주장을 합니다. 미군이 확실하게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외국 군대는 다 나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한국민주당은 미군정을 철저하게 지지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미군이 있어야지. 미군이 있어야지 우리 안보도 책임져주고 든든할 거 아니야. 미군이 여기에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참여 안 할 거야.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좌우합작파 같은 경우도 일단 미군정이 지지를 받고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참 이렇게 행동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행동하기도 좀 그렇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이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끼리 하고 싶다는 마음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미군정이 지지가 없으면 지금 뭐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난감한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서 정치 지도자들의 비협조, 김구, 이승만, 박헌영 아까 말했던 이 세 분이 여기서 이제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게 되면서 이 좌우 합작 운동이 좀 흐지부지해지고요. 미군정도요. 딱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판 다시 짜자 하고 지지를 철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를 주도했던 여운형 선생이 1947년 7월에 피살을 당합니다. 여운형 선생이 살아생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도대체 공산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일단
통일된 정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어떤 거 할 것인지 투표로 결정하자. 일평생을 그렇게 하나된 정부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또 여운형 선생입니다. 본인이 비록 좌파이긴 했지만 우파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한테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파는 우파대로 여운형은 원래 본색이 좌파다라고 하면서 또 싫어했어요. 그래서 늘상 테러와 암살의 위협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죠. 여운형 선생이 살아생전에 그런 말을 했대요. 또 본래 혁명가란 길거리에서 칼 맞고 죽는 게 혁명가다. 목숨을 내놓고서 마지막 좌우 합작 운동을 시도를 했지만 이렇게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이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제2차 미석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뭐 이게 잘 되겠어요, 그죠?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재협의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한 번, 그리고 평양에서 한 번 진행이 되지만 역시 협의 대상 단체 선정 문제, 미군정은 모든 단체, 그리고 소련은 이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동의했던 단체만 이런 식으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미군정이 이제는 2판 3판으로 나갑니다. 지금 가만 보니까 더 이상 우리 눈치 볼 거 없다. 빨랑 남한 측에서 세력 정리를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남로당 건거에 나섭니다. 좌파를 이제 철저히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미국이 이제 소련하고 갈라서겠다는 걸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트루먼 독트린이 선포가 됐는데 이제 우리는 소련하고 더 이상 한편이 아니다. 소련과는 적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미소 간의 대립이 강화되면서 이젠 미소 공동위원회가 완전히 결렬이 돼버려요. 더 이상 이거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미국이 제시한 게 있어요. 제시한 게 뭐였냐? 그러면은 유엔에서 상정을 하자 하면서 한국 문제를 국제연합인 유엔에 상정을 하죠. 자, 그래서 제2차 미석 공동위원회의 결렬로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는데 유엔에서 뭐라고 결정을 나냐면은 그럼 일단 총선을 하자. 총선은 국회의원 뽑는 거죠. 국회의원을 먼저 뽑고 나서 뭐 정부 수립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천천히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를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서 이거를 진행할 임시위원단을 파견을 하는데 인구 비례에 의거해서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것은 남쪽의 의석수가 많을까요? 북쪽의 의석수가 많을까요? 여기서 견적이 나오죠. 또 인구가 남측이 북측보다 2배가 많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배당이 어떻게 되냐면은 총 300석이고 남측이 200석, 북측이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측에서 이걸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걔들은 또 안 받아들이지. 자기들한테 딱 봐도 불리한 건데 결국 어떻게 되냐? 북측 입장은 소련과 북한은 이러는 겁니다. 유엔의 한국 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합니다. 야, 너네 들어오지 마. 우리는 너네 받아들일 수 없어. 이미 북측은 좌파들로만 똘똘 뭉쳐가지고 세력 정리가 됐어요. 거의 유일한 우파가 조만식 선생이었는데 조만식 선생마저 제압을 당하고 좌파들끼리만 사실상 정권 수립의 기초가 다 다져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아쉬워서 이걸 하겠어요, 자기들이, 그죠? 남측은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민주당과 이승만 세력이 유엔 소총의 결의를 지지합니다. 옳소, 그렇게 합시다. 왜? 그래야지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유엔 소총회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만 일단 하자라고 하는데 말을 이렇게 고상하게 돌려서 그렇지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북측은 빼고 어느 쪽에서만 총선을 하겠다, 남측에서만 총선을 하겠다. 그리고 이 총선이 실시되는 순간 사실상 남과 북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자, 그러자 사실 좀 이제 그동안 고집을 부렸던 김구 선생이 드디어 자신의 고집을 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드려요. 나 진짜 웬만하면은 나도 좌파하고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거 이러다 진짜 쪼개지겠다.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모든 이기적인 마음을 다 버리고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면서 남북협상이라는 게 진행이 돼요. 이때 김구 선생이 발표했던 게 뭐냐면 김구의 읍고라는 거예요. 읍고라는 게 뭐냐면은 울면서 고한다는 겁니다. 3천만 조선 동포들에게 내가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하나된 정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각자의 그 의견을 좀 내려놓고 만나서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나 김구가 비록 38선을 베고서 쓰러져서 죽을지언정 나는 이 나라가 둘러 쪼개지는 거 못 보겠다. 자, 그러면서 김구 선생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죠. 어떻게 보면 김구 선생이 진짜 왜 애국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근거를 댈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근거를 대라면 바로 이 김구의 읍고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김구 선생이 진심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자, 결국 김구 선생이 단독정부 수립론을 반대하면서 3천만 동포에게 울면서 내가 고한다. 제발 우리 이러지 말자. 자, 그러면서 중도 우파였던 김규식 선생과 그 다음에 북측의 김일성, 김두봉과 회담을 갔습니다. 가만 보니까 공교롭게도 다 김씨네요. 그죠? 4김 회담이에요. 일명. 자, 그러면서 김일성에게 남북 제정당, 여러 정당, 그리고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제안을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좀 모여서 얘기 좀 해봅시다. 자, 그러자 북측에선 콜해요. 오십시오. 평양으로 와가지고 한번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자, 그리고서 김구와 김규식이 평양으로 가면서 남북 협상이 추진이 됩니다. 그때 당시 결의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일단 외국 군대 즉시 철수해요. 이거는 어느 쪽에서 줄기차게 했던 얘기예요. 좌파 측이 했던 얘기죠. 그죠? 이거 수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래, 이거 수용하겠다. 그리고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하는 거니까 이번에 유엔 소총에서 내린 결정은 우리가 참여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남북 협상파가 5.10 총선에 불참을 해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약속은 이행이 되긴 했는데 성과는 미달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김일성 입장에서는요, 이미 갈라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을 이용해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김구 선생은 어떤 목적으로 간 거였냐면은 단정론에 반대해가지고 통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협상하러 간 거였는데, 김일성은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먹냐면은 우리 북한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누가 인정했다. 민족 대표자이자 남측의 가장 대표적인 우파 세력인 김구 선생이 인정해줬다. 이런 식으로 유용해 먹을 요량으로, 즉 프로파간다로 사용할 요량으로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동상이몽, 한바탕 꿈으로 이게 끝나게 되죠. 이 뒷얘기는, 구체적인 뒷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들어가겠습니다. 카이로 회담은 한국의 독립을 언급한 최초의 국제회담이다. 얄타 회담에서 신탁 통치와 383 분할 논의가 처음 제기되었다. 포츠담 회담은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한 국제회담이다. 여운형은 조선 건국동맹을 모체로 건국준비위원회를 설립했는데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서로 힘을 합친 그런 좌우 합작 단체였죠. 건주는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대를 조직했고요. 건주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지부는 지방인민위원회로 개편됐습니다. 국내에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나중에 남로당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송진우, 김성수의 한국민주당이 있었고요. 미군은 모든 정부 조직을 부정했고 소련은 지방인민위원회를 인정했습니다. 각각의 속내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 영국, 소련 등은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원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었고 신탁통치는 약간은 좀 부차적인 얘기였는데 이 신탁통치 얘기로 갈등이 발생을 하죠. 신탁통치 문제에 대해서 좌파는 초기에 반탁해서 나중에 찬탁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우파는 계속 반탁으로 밀고 나가요. 그러면서 좌우 대립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참가단체 선정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북측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주도로 토지개혁과 친일처단을 독자적으로 진행을 해버립니다. 이승만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자 하면서 정읍발언을 통해서 단정론, 단독정부 수립론을 주장했고요. 여운형, 김구식 등은 이렇게 가가지고는 진짜 남북이 쪼개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좌우합작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당시 좌우합작파는 7원칙을 제시를 하면서 토지개혁, 친일청산,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 수립, 기타 등등 여러가지 내용들을 주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토지개혁과 친일청산 문제에서 좌파 우파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기서 이제 갈등을 빚게 되고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냉전의 심화로 완전히 결렬이 됩니다. 트루먼 독트린 설명드렸죠. 미국은 한국의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여 인구비례 총선거가 결정이 났는데 당연히 북측은 이거 거부하죠. 그죠? 불리하니까. 북측은 거부하고 남측은 또 이거를 갖다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서만 총선이 치러지게 생겼으니까 김구와 김규식이 이 단정론에 반대해서 마지막으로 남북협상을 시도를 했지만 성과는 결국 미흡하게 끝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력 향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조선을 독립국으로 재건하고 조선이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발전하게 하며 장기간에 걸친 일본 통치의 잔재를 신속히 청산할 목적으로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조선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남조선 미군 사령부 대표들과 북조선 소련군 사령부 대표들로
공동위원회를 조직한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자, 이게 중요해요. 5년 이내의 기한에 조선에 대한 4개국의 신탁통치가 나왔습니다. 신탁통치 협약을 작성하는 것이다.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죠, 그죠? 자, 요거 관련된 역사적 사실 올바른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38선의 분할 논의가 된 것. 무슨 회담? 얄타 회담이죠, 그죠? 아니고 2번 미국, 영국, 중국 등 3개국이 참가한 회담. 보니까 미국, 영국은 맞는데 중국 대신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소련이 들어온 거죠, 모스크바 회담은. 이 중국이 포함된 것은 카이로 회담이죠. 아니고 3번 미국은 최장 5년 내에 신탁통치 주장한 거 바로 요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반도를 국제연맹이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뭐 결정했다 이런 회담은 없고 다만 요거를 요청한 사건은 있었어요. 이승만의 국제연맹 청원 사건. 옛날에 그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5번 임시정부 수립에 참가 단체 선정 문제로 미국과 소련이 갈등했다. 이거는 미소공동위원회의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내용에서 밑줄근 노력과 관련된 것으로 올바른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나는 김규식 박사와 여운형 씨가 남조선에 있는 중요한 정당 간의 협동과 통일을 위하여 선이 좀 잘 안 보이죠? 여기에 선이 그어져 있어요. 노력하며 진전이 있다는 보고를 매우 흥미있게 보고 있다. 나는 미군 사령관으로서 김여 양 씨 노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전적으로 지지한다. 자, 중요한 게 지지했어요. 미국이 지지를 했고 두 명의 사람이 나오죠. 김규식, 여운형.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뭔가 힘을 합쳐서 하고 있고 미국이 지지를 하고 있대요. 이게 뭡니까? 바로 좌우합작운동이죠. 자, 그럼 좌우합작운동과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기억, 미소공동위원회의 즉각 폐쇄가 아니라 즉각 개최였죠, 그죠? 기억 아니고 니은 좌우 간의 화해와 협력. 뭐 그러니까 좌우합작하겠죠, 그죠? 맞고 디귿,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개혁. 이거는 어느 쪽에서 주장한 거냐면은 조선공산당, 즉 박헌영 측과 관련된 좌파 세력이 주장한 거였습니다. 디귿은 아니고 니을, 친일파 처단 조례를 일단 제정을 했다. 막상 뭐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진행이 못했지만 어느 정도 그 가락은 좀 잡아놓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결국 좌우합작운동과 관련된 것은 니은과 니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어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무슨 단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자주 독립적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이때에 어찌 개인이나 집단의 사리사욕을 탐하여 국가 민족의 백년대기를 그르칠 수 있으랴.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굉장히 유명한 문구죠, 그죠?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자, 이게 바로 김구의 읍고죠, 그죠? 자, 김구 선생이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게 남북협상으로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남북협상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김구 선생과 관련된 건 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씩 볼게요. 기억. 1번. 고종의 밀명을 받아 독립의금부를 조직했다. 오랜만에 나오는 이 얘기, 그죠? 임병창이죠, 이거는. 1번은 아니고 2번. 독립군을 지휘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대파했다. 이거는 김자진에 대한 설명이죠. 아니고 3번. 의열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이거는 김원봉에 대한 설명이니까 아니고 4번. 국제연맹 청원 사건으로 인해서 탄핵되었다. 이거는 이승만에 대한 설명이니까 아니고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 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바로 이게 김구 선생과 관련된 설명이죠. 따라서 3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3강 해방 이후에 아주 복잡했던 그런 상황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해방 이후에 진짜 제대로 된 통일된 정부가 나와서 과거의 우리의 식민 지배의 잔재를 청산하고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쭉쭉쭉 뻗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빛이 돌아왔다, 광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련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좌파 우파가 결과적으로 이 첨예한 의견 차이의 대립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점점점 분단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진짜 그 눈물겨운 많은 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갈라지게 되죠. 그죠? 자, 다음 시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였던 한국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